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팟캐스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다룰 내용들은 일단 부상을 극복 그리고 재활하는 법 그리고 승종 형님은 어떻게 또 이번 연도 시즌 부상 통해서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CNS 신경계 훈련도 중요한데 그 CNS 신경계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타에다가 저희가 이제 스토리에다 올렸던 그 승종 선수님의 Q&A 빠르게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운동 중 좋은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상이라는 그게 제 생각에는 선수로서 가장 안타까우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허리 부상을 2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쿼터 파이널에서 더 진출을 못했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저는 일단 부상이라는 거는 뭐 완벽하게 극복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상이 한 번이 오면은 또 부상이 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상이 있기 전부터 좀 프리헵 이렇게 재활을 미리미리 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에서는 일단 어깨가 가장 크게 부상이 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다 겪어봤죠. 무릎, 어깨, 허리 다 좀 뭐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항상 그 전에 있던 그런 밸런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네, 컨디션 이런 거 조절 안 하고 그냥 계속 운동을 너무 어,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부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승종 코치님은 어떻게 이번 연도에도 좀 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 통해서 네, 그냥 좀 경험 같은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운동을 하면서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 부상이란 거는 사실 좀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진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한계까지, 누구나 다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부상도 따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허리를 다치기 이전에도 저는 크로스핏을 하면서 좀 자잘자잘한 부상은 굉장히 좀 빈번했어요. 빈번했고, 이제 딱 크게 두 번 다쳤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팔을 한번 크게 다쳤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팔 다쳤을 때는 근막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팔을 아예 피거나 매달리거나 아예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회하다가 마찬가지로 파머스럽을 좀 욕심내서 빨리 하려다가 다쳤던 거고, 이번에 이제 허리를 다친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감도 있었고 한데 되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클린의 점크를 사실 자세를 잡고 해도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하기보다는 중량을 드는 운동이니까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되게 그런, 네, 경쟁심 속, 그리고 되게 그런 부담감 속에서 그런 게 합쳐지면서 부상이 온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네,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 같고, 그런 부상이 왔을 때 이제 극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부상이 와서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 딱 오고 나서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극복해 나가지?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네네. 이제 방향을 찾게 되고 내가 이 대회를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또 방향을 계속 찾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제 도수 치료를 전문으로 해주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 음, 뭐그 세미파이널도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사실은 그 허리 때문에 조금씩 그 운동할 때 뜨끔뜨끔하긴 해요. 근데 주 2회 이제 꾸준히 그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해주시는 데서 제가 웜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계속 지금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몸 상태는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8, 90%는 돌아온 것 같아요. 8, 90%는. 네네. 그래서 내년 시즌도 문제 없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어, 뭐, 일단 부상이라는 거를 뭐, 아예 완전히 피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스포츠를 하면서 뭐 크로스핏만이 아니라 뭐 육상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축구를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부상은 스포츠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전부터 좀 자신의 몸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동성 이런 것들을 테스팅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인디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첫 2주 동안 그 테스팅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가동성 테스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이 코치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좀 흔히 음, 보이는 좀 가동성 문제라든지 그거에 인한 부상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동성 테스트는 흔히 우리가 동작 검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 스쿼트, 뭐, 데드리프트 이런 동작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특정 검사하는 동작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어깨, 뭐, 숄더 스크래치 테스트라던가, 이렇게 발 위아래로 해서 뭐 내외전, 외외전 체크해보고, 그리고 뭐 팔 위로 들어올려서 오버헤드 모빌리티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그런 가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부상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뭐 동작에 있어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인디비주얼 디자인 시작하기 전에 그런 테스트를 해보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모빌리티를 좀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강화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갖고 있는 가동성의 문제들이 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폼롤링이나 마사지 혹은 일반적인 스트레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뻣뻣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해당 가동 범위에 약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코치들이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파악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타이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해당 범위에서 힘을 쓰는 뭐 이제 스트렝스의 문제인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보통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이 사람은 강해서 스트릿 풀업도 한 30개씩 땡기고 뭐 체스트 워크업도 막 30개씩 막 50개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갖고 있는 가동성 자체가 별로 안 좋으면 이 사람이
그런 능력치가 좋더라도 버터플라이 프로가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동성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어디가 타이트하거나 좀 불편한 곳이 있으면은 그냥 마사지 건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밴드로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게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대신 근데 그런 스트레칭과 마사지건 아니면 폼롤링을 통해서 부상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재활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에 대해 그 불균형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가동성을 위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네,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냥 정말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겨워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맞아요. 그렇죠. 귀찮아서 네, 그런 귀찮죠. 거죠. 네. 저도 네, 재활 매일 하면은 정말 허리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웜업을 하면서 좀 오늘 한 15분 늦으면은 그냥 괜히 하기 싫어지고 아니면은 운동 후에 해야지 했는데 운동하고 나면 배고파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 전에 꼭 재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알람을 설정을 해서 그냥 좀 오디오북 같은 거 들으면서 15분 정도 스트레칭 재활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강재훈 코치님은 부상 이런 거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저도 대회에서 한번 끊어진 적이 있어서 그걸 어, 회복을 하느라 한 2년 정도를 제어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도 이제 재활이 진짜 엄청 지었는데 그래도 목표 하나가 다시 대회가 너무 참가하고 싶어서 그걸 목표를 맨날 생각하면서 그래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혹시 부상을 통해서 얻은 교훈 같은 거 있으신가요? 교훈보다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재활하는 중간중간에 배웠던 그 동작부터 해서 재활이랑 이제 네. 그걸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 기쁨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네네. 동작 때 뭐 이제 내가 예전에 발 운동을 안 했다면 이제 발 훈련을 통해서 이제 회원들이 조금 더 좋아지고 안정되는 것들도 보는 게 재밌어서 이제 계속 저도 재활을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S라고 신경계획 훈련, 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말 그냥 뇌를 자극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요일 날 엄청나게 무거운 강도, 그리고 높은 강도의 와드를 했을 때, 다음날, 어, 다음날 다시 그 박스를 들어갔을 때 똑같은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중량을 들려고 하면은 뭔가 동기부여도 안 되고 뭔가 잘 못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신경계, 그 뇌에서 이제 이 무게에 대한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들이 아직 회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 대회 시츄에이션에서도 정말 많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만약에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와드를 하고 몇 시간 후에 또 뭐 만약에 고중량 와드를 해야 된다면은 그런 것들도 회복하는 그런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CNS가 엄청나게 타격이 많이 입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정말 동기부여가 아예 안 되고 그리고 오버트레이닝 같은 형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연도에서 좀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만약에 오전에 CNS가 엄청나게 높은 운동을 했다면은 오후에는 조금 더 강도가 낮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NS가 만약에 저는 이제 그 훈련하기 전에 0부터 10까지
매기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에 대한 RPE 그런 무게들을 반영을 해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낮다 그러면은 오전 끝나고 오후에는 뭐 존투로 바꾸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도가 낮은 그런 출력의 와드로 변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신경계도 좀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훈련을 무조건 많이 하면 부상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타격이 많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즈 선수분들도 이제 많이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몇 분들은 정말 신경계가 정말 너무 낮게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혹시 승종 코치 모든 코치님들 다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신경계가 좀 많이 타격이 된다라는 그런 동작들이 있으신가요? 승종 코치님부터. 저는 네, 뭐 무거운 백스쿼트 같은 걸 특히나 하면은 바로 신경계에 자극이 오더라고요. 네. 다음 운동을 막 하기 싫어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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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히 CNS는 또 신기한 게 그냥 고중량 원 1이나 2회 정도 하면은 뭐 타격이 가긴 하는데 오히려 좀 횟수가 높은 것들 하면은 신경계에 타격이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405를 2번 드는 거를 5세트를 하는 거하고 5세트를 한 315파운드를 12번 드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좀 타격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끔찍한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도 이 볼륨, 강도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 코치님은 어떤 동작 타격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중량 데드리프트 이런 거.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은 또 스쿼트보다는 데드리프트가 중량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격이 많이 가기도 할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잘 조절해야 되는 게 사실 처음 크로스핏 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막 일주일에 3번씩 원활히 되고 이러잖아요. 물론 뭐 그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경계가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맨날 원RM 측정하고 막 오전에 원RM 측정하고 오후에 원RM 측정해서 오후에 갱신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중급자, 상급자가 될수록 훨씬 더 잘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RM이 자주 되거나 너무 고중량을 자주 하게 되면 신경계 발달도 늦어지고 회복도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디로딩도 되게 이런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네. 맞습니다. 재근 코치님은 어떤 동작 타격 저도 많이 입으세요? 백스쿼트랑 고중 할 때 저도 막 하고 나면 다음 걸 하기 싫고 네네. 뭐 힘도 없고 그런 피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최대한 하고 난 다음에는 다음 걸 좀 최대한 적절히 스케일링을 해서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그 CNS가 그냥 동기부여에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청나게 그 중량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역도 선수분들도 보면은 체중이 엄청 낮은데도 엄청나게 큰 중량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경계와 이제 neuromuscular 그 뇌와 근육에 있는 연결고리를 엄청나게 좀, 잘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원하는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어떤 중량 정도 이상 가게 되면은 뇌에서 이거 너무 무거운데 이거 들 수 있을까? 이런 그 신호가 와요. 근데 그 신호를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분산한다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냥 둔한 거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냥 더 그 엄청나게 큰 중량을 들었을 때 그냥 이거 못 들겠다가 아니라 그냥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도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 잘 갖고 있는 선수들이 역도를 엄청 잘 하죠. 그래서 백스쿼트도 막 말도 안 되는 중량을 들고 데드리프트, 뭐 클린풀 이런 것들도 중국 선수분들 많이 그런 편이죠. 네, 그냥 클린이랑 스네치에 비해서 백스쿼트, 클린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스네치를 했을 때 이게 너무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자세 때문에 못 들게끔 그렇게 신경계를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 odd object라고 해서 샌드백이나 아니면 요크 캐리 이런 거 했을 때 CNS가 좀 많이 타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웜업하고 좀 특히 수요일 날 월화 운동하고 수요일 날 좀 마지막 훈련 날에 그 빈 바벨을 뽑는데 바벨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45파운드 맞나 이래. 그런 날들이 CNS가 좀 낮은 날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빈 바벨로 웜업 하는데 땀 계속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스토리에 저희가 그 김승종 선수님 그 Q&A 세션으로 그 포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8개 정도 그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김승종 선수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1분 정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온 그 질문은 스트레스 해소는 평소에 어떻게 하시나요? 스트레스 해소요. 네, 스트레스 해소 제가 사실 크로스핏 이외에 하는 취미가 없어서 스트레스 해소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크로스핏으로 쌓인 그 스트레스를 크로스핏으로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크로스핏이 잘 된 날에 저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해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미친 소리잖아요. 스트레스 받은 걸 크로스핏으로 스트레스 받은 걸 크로스핏으로 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역도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짐내스틱을 잘해서 풀 수 있고 좀 그런 맞아요, 정확해요.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밸런스 게임입니다. 아래 중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RM 스네치 315파운드, 언브로클링 머슬업 50개.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만 선택. 저 무조건 원RM 스네치 315. 왜냐면 그거는 그 5초 안에 딱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의외로 링머슬업 50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네치 315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언브로클링 머슬업 50개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세상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올림픽 레벨 체조 선수가 아닌 이상은 크로스핏 세계에서는 언브로큰 50개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30개도 엘리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원RM 스네치 315만큼 섹시한 동작은 없죠. CNS를 선택했네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 평소에 동기부여를 어떻게 얻으시는지요? 고통을 마주할 용기라는 슥 선수 피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이고 싶고 그리고 그 게임즈를 가고 싶은 목표가
있다 보니 항상 그냥 부족하게 제 자신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그냥 되게 뭐든지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제 경쟁 상대들을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홍준호 선수가 뭐, 오늘 운동을 이만큼 했다더라 하면은 저도 제 운동을 다 할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뭐 네, 끝까지 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네, 좀 그런 목표랑 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자체에서 저는 동기부여를 되게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들은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네, 그런 요소들이라서 네, 그거는 네. 네, 네, 이겨내야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그 선수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1대1 그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통화 상담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여쭤보는 게 일단 목표가 무엇인지 저는 처음으로 물어보는데 그거를 답변을 게임즈를 가고 싶어요 라는 답변은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마음속에는 게임즈를 가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어,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고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저는 목표는 무조건 정말 무서울 정도의 그 무섭지 않으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저는 한국에서 본선 진출이 목표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는 그냥 본선을 이기거나 세미파이널에서 뭐 탑 10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즈를 가거나 이렇게 좀 큰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흔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만약에 게임즈를 가는 게 목표라면 게임즈는 절대 못 간다. 게임즈를 이기려는 목표가 있어야 게임즈를 겨우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네, 목표도 크게 잡으시면은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선 진출이 목표라고 하면은 스네치 225 하니까 뭐 그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기준이 만약에 지금에서 한 10년 10년 후에 바라보면은 225 스네치는 거의 그냥 RX 레벨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기준점이 지금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정말 가고 싶은지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선 어디를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높게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맞아 얘기하고 싶은 게 세미파이널이 목표인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 그렇죠. 세미파이널 나가는 게 꿈이다. 근데 저는 물론 너무 좋은 목표인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저는 막연하다고 생각하고 꿈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분들한테 목표를 뭐 게임즈를 목표로 잡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싶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3등 안에 들기 아니면 뭐 좀 더 크게 잡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1등이 되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세미파이널은 40등 안에만 들면 되지만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3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그 실제 우리나라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최고의 선수들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세미파이널을 그냥 통과하려는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그 꿈들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현역을 길게 가져갈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없으신가요? 네. 뭐, 저는 앞으로 3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경쟁할 수 음, 있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이 크로스핏을 좀 즐기고 싶어요. 그래서 3년 네, 뒤에는 좀 즐겁게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경쟁을 내려놓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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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쵸. 이제 크로스핏 지금 몇 년 하셨죠? 이제, 7년 차인 것 같아요. 네. 그쵸. 크로스핏이 또 신기하게
스포츠에 있어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만약에 NBA나 그 미식 축구 이런 거를 봤을 때 대부분 3년 후에는 이제 네, 다 그 현역을 가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많죠. 근데 부상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나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크로스핏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할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즐겁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로컬 대회라도 나가서 언제든지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크로스핏에서는. 네. 인바디 찍으면 체지방 몇 프로 나오나요? 혹시 아, 아시나요? 최근에는 안 재봤는데 그래도 10 밑으로는 나오는 것 같아요. 10 밑으로. 네. 네, 저도 한 7, 8%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 네. 크로스핏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구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제 생각에는 10%에 가깝고, 10% 이상 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에서 맞아요. 12% 정도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최근에 VO2 max를 측정을 하면서, 그 그래프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쓰고 있는 연료가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 이거를 인지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심박수가 165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거의 99%가 다 지방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만 탄수화물을 태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유난히 체지방이 좀 낮는 것 같고 그래서 살찌는데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보충을 해야겠죠.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떤 스포츠를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듀런스 좀 아이언맨이나 마라톤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방 에너지 시스템이 더 많기 때문에 좋긴 한데 큰 출력을 내기에는 탄수화물을 태우는 게 좋긴 한데 그 시스템이 아직 좀 많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 클라이언트라면은 제 코치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지구력으로 길게 가는 와드들보다는 빠르게 그냥 심박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이 더 중요하겠죠. 아, 네. 맞죠. 선수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사실 뭐 크로스핏이 뭐 선수라는 이렇게 막 정확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수를 준비하기보다는 이 운동을 잘하고 싶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들이 저를 그렇게 미국으로도 이끌었던 거고, 미국 가서 이제 준호도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끊임없이 좀 되게 잘하고 싶다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프로그램 따라가면서 세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안 했고, 뭘 먹어야 되지, 뭐 어떻게 쉬어야 되지, 이런 거를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네, 크로스핏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물론 너무 힘들긴 했지만은 시행착오도 겪고, 근데 네, 또 한편으로는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서 되게 의미 깊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김수종 선수님 바디 스펙이 궁금합니다.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175에 90kg입니다. 175에 90kg. 몸무게 참, 저도 90kg 가고 싶네요. 많이 먹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단 공유, 애슬릿들과 소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식단 네. 공유랑 그리고 애슬릿들과 소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뭐 식단을 지금은 크게는 안 하고 있고 대회에 가까워질수록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 식단을 약사님께서 해주시고 그거는 약사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맞춰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선수들과의 그런
뭐라 했죠 질문이? 거래? 아니 거래가 아니라 의사소통? 소통. 예. 네, 네 소통은 네,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 기록을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요즘 몸 상태 어떠세요? 아니면 뭐 요즘 운동 어떠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안부 묻듯이 그렇게만 하고 네, 꾸준히 다 다양한 선수들하고 연락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 동기부여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네, 이 사람 그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크로스핏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커뮤니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냥 일반 회원분들의 커뮤니티도 있지만 애슬릿들의 커뮤니티도 엄청 타이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커뮤니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수록 더 크로스핏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동훈련을 매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와드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기준이 있는 선수들하고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 선수는 이렇게 링머슬업을 하는구나. 저 선수는 엄청 힘들었을 때 이런 습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습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합동훈련 형식으로 같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서로 같이 같은 박스 안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팟캐스트 주제 마지막으로 운동 중 좋은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운동 중에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핸드폰 보는 거.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네, 막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서 만약에 파트 A, B, C, D, E, F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트 사이에 만약에 인스타를 보다가 그냥 이제 또 세트 해야지 하고 가면은 그냥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세트에서 어떤 것들이 배울 점이 있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배우면 좋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영상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휴식할 때는 휴식을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계를 보면은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계를 보면서 그냥 호흡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은 더 좋은 좋은 세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핸드폰을 덜 보기 위해서 핸드폰 설정에 아이폰 설정에 그 잠금 버튼을 3번을 클릭을 하면은 흑백으로 바뀌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왜냐면은 핸드폰이 흑백이면은 정말 보기 싫어요.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저는 흑백으로 바꿔놓고 왜냐면은 프로그래밍 보면서는 뭐 색깔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래도 핸드폰을 멀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의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악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이때 이런 음악이 있어야지 해서 막 와드 하기 전에 아니면 스트렝스 하기 전에 막 그 음악들 큐 엄청나게 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그 음악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그거를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악이 없어지거나 볼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선수가 다른 음악을 틀었을 때 그때 동기부여가 덜 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대회 나가서 자기 음악을 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악을 틀 때 주로 뭐라 그러지? 그냥 비트만 있는 이렇게 노래에서 누가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그냥 뭐 하우스 음악이라든지 그냥 좀 비트만 있는 그런 꾸준한 그런 음악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좀 막 비트 드랍 이런 거에 대해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냥 어떤 음악이든 그냥 잘 운동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좋은 습관들은 일단 수분 섭취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웜업하면서 진짜 배부르다 할 정도로 물을 마시는 게 와드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긴 와드들을 할 때는 당연히 이온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운동 후에 하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 효과는 운동 전에 수분 섭취를 해야 운동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웜업을 하면서 그냥 조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끝내야지 하는 목표로 그냥 좀 더 공격적으로 수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입이 텁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마시고 나서 왜냐면 좀 수분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를 마시게 되면은 그만큼 더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입이 마르면은 그만큼 호흡에도 방해가 된다는 거를 저는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존투나 스트렝스를 할 때 그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침이 계속 생성이 돼서.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재근 코치님부터 좋은 습관, 나쁜 습관들 있으신가요? 또 좋은 습관으로 따지면 수분 섭취 열심히 하는 거, 운동 중간중간. 네네. 그리고 저는 좋은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경계가 너무 필요한 경우가 저는 좀 많고 수업도 많이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짬을 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컨디션에 맞게 제가 알아서 이제 스케일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 있으십니까?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일단 오히려 제가 커피를 오히려 운동 중에 좀 더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각성된 상태를 하려고. 근데 그만큼 수분을 섭취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즘 카페인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시는데 와드를 하면서 좀 효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심박수가 막 엄청 높아지지 않고 좀 낮은 상태에서 쭉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너무 카페인이 세면은 운동에 지장이 있더라고요. 네, 제이 코치님 좋은 나쁜 습관들 있으신가요? 오늘 준호 코치님이 워낙 설명 잘 하셔서 크게 말할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습관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운동하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해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운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크로스핏은 뭐 횟수가 많은 운동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들 할 때 너무 내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하거나 어떤 식으로 할지 생각 안 하고 하게 되면 좀 막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움직임 효율도 떨어지고 와드 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페이스도 엉망진창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페이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럼 당연히 나쁜 점은 그거 반대로 너무 생각하지 않고 물론 가끔은 진짜 뇌 빼고 뭐 달려야 되는 그런 와드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훈련들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렇죠.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네네. 네, 그 중에 이제 그 영상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그것들을 세트들 사이에 보는 선수하고 그렇지 않은 선수하고 차이는 미세할 수 있지만 1년을 통틀어서 보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멋있는 역도 동작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짐내스틱 그리고 머신에서도 좀
어떻게 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씻을래? 그거가 좀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잉을 만약에 그 상체를 너무 빨리 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고쳤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했을 때 좀 많이 네,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이 습관이 다시 들어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 둘이. 아, 그래서 이게 집이다 보니까. 저는 또 그 좋은 나쁜 습관 중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운동 다 하고 무게 웨이트 같은 거 다시 안 놓는 거 그런 거 막 귀찮다고 그냥 다 벌려놓는 거 그런 거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쓰지 않은 그런 장비들도 치워주는 게 그 정서에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내심도 키우고 그리고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청소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 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들도 엄청 중요하죠. 뭐 합동훈련을 하고 나서 웨이트 정리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은 뭐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종 선수님 운동 중 좋은 나쁜 습관들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쁜 습관 중 하나는 그 운동하기 전 아니면 와드를 하기 전에 아까 제이 코치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건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요. 이거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당연히 힘든 운동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은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저는 어떻게 다가가냐면은 저도 잘하고 싶거나 이거 이 훈련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야지 하면은 그 순간에 되게 이제 심박도 더 오르는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그런 마인드적 습관은 뭐냐면은 이 훈련을 딱 할 때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자체를 대충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냥 대충 해야지 하고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릴렉스를 시키고 이제 실제 하면은 그 누구보다 제 몸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들을 좀 세팅하는 거를 잘 그 개인이 좀 부담감을 최대한 덜 갖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연습하는 게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시에 네. 이제 그런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은 습관 있으신가요? 좋은 습관이요? 뭐 수분 섭취는 아무리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진짜 엄청 강조해야 될 좋은 습관 중 하나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만약 그 훈련 때 아니고 대회 때 이제 철봉 같은 거 아니면은 뭐 그 예를 들어 오드 오브젝트 샌드백이나 아니면 덤벨 같은 것들을 좀 미리 가서 탄마를 다 엄청 칠해 놓거든요. 왜냐면 대회 때는 도중에 사실 탄마 바를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요? 온라인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긴 해요. 맞아요. 네. 네네 어떻게 보면 탄만 너무 많이 바르는 거 나쁜 습관 중 하나죠. 그냥 세트 내려와서 무조건 탄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생각보다 탄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바벨 컨디셔닝 하는데도 뭐 스러스터 하는데 왜 탄마를 바르는지 모르겠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굳이 바를 필요 없으면은 안 발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쉬고 싶어서. 맞아, 아니야. 쉬고 싶어서. 또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달라야 돼. 근데 뭐 스러스터를 하다가 그걸 놓칠 확률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탐마도 위치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만약에 탐마가 밑에 바구니에 있으면은 그거를 잡으러 내려가면은 내려갈 때 심장이 몸통보다 더 내려가기 때문에 심박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렉에 있는 J훅 있잖아요. 그 바벨 놓는 거 백스쿼트 할 때 거기에다가 하나 놓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아, 운동 중 좋은 습관 하나만 딱 얘기해. 네. 그 진짜 힘들 때 저는 숙여서 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릎 잡고 쉬려고 하거든요. 세트 사이에. 그게 호흡하는데도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서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것보다. 네, 그 마이클 조던도 코치가 그 무릎 잡고 쉬는 게 쪽팔리면은 바지 끝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척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호흡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숙여서 하는 게 호흡이 더 도움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 운동 끝나고 그 힘들다고 이렇게 땅에 누워서 퍼지면은 그러면은 그게 습관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끝나고 나서 그 최대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습관을 한번 들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미세한 차이긴 한데 운동을 끝나고 땅에 퍼지면은 좀 와, 오늘 운동 진짜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게 그냥 자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운동을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밖에 이렇게 걸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숨을 좀 서서 쉬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맞아요. 이래도 서 있을 수 있네. 오늘 운동보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몸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뇌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들도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는 뭐 한 명은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뭔가 간지나잖아요. 뭔가 무섭고. 쓰러져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